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오원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면역계의 과민 반응 중에서 타입 1하고 타입 2 이 두 개를 공부했습니다. 아주 단순화하자면은 1형은 결과적으로 비만 세포가 어떻게 과하게 활성화되느냐의 과정을 살펴본 거고요. 2형은 내 몸의 정상 조직을 공격해야 되는 항원으로 인식한 항체가 유발하는 면역 반응이고, 그래서 초래하게 되는 여기저기 조직에서의 기능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그 다음, 그러니까 3하고 4형 과민 반응입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예전에 에밀폼베린 그리고 디프테리아 항체 치료제 뭐 그런 얘기를 제16화 면역글로불린 공부할 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생후 2, 4, 6개월 때 맞는 예방접종을 이 DPT라고 하는데, D는 디프테리아, P는 퍼투시스, 백일해, 그리고 T는 테타누스,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에밀폼베링이었고, 그 방식은 디프테리아 균을 말에다가 주사했을 때 그 말의 몸 안에서 디프테리아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대한 항독소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 말의 피를 뽑아서 적혈구를 걸러낸 혈장, 거기에는 디프테리아 독소를 중화시키는 항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게 바로 중화항체죠. 그 중화항체가 있는 혈장을 다시 소중한 우리 아기들한테 접종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디프테리아 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이 면역계가 알아서 대응해주는 뭐 그런 건데, 이게 그런데 내 몸이 아닌, 더군다나 인간도 아닌 다른 동물, 하물며 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죠. 뭐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1900년도 초반에 디프테리아 치료에서 말의 항체를 반복적으로 투여받은 환자들한테 이상한 증상이 발생한 겁니다. 열이 나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발생하고 이렇게요. 그리고 관절에 염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을 바로 혈청병이라고 했습니다. 세럼 시크니스. 근데 이것도 누가 이름을 지었냐면요, 플레멘스 폰 피게, 여기서 또 나와요. 그 사람이, 이 사람 뭐 했던 의사죠? 바로 알레르기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었죠. 뭐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중단하고 대증 치료를 해주면은 그 증상이 완화되는데요. 이런 상황, 즉 혈청병이 발생하는 상황이 바로 제3형 과민 반응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형 과민 반응 공부할 때 3형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언급을 했었습니다. 2형은 항체가 매개된 거고, 3형은 항원 항체 복합체, 즉 면역 복합체가 매개된 거라고요. 임뮨 컴플렉스, 이게 바로 항원 항체 복합체, 면역 복합체라는 거죠.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항원에 어떤 항원이 있어요. 거기에 항체가 이 Y자 모양의 안티젠 바인딩 부위, FABV, 이걸로 꽉 붙잡은 상태, 요거를 말하는 게 바로 임뮨 컴플렉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상태라면은 결국 그 복합체를 구성하는 항체에서의 FCV, 바로 여기 부위죠. 이 부위가 면역세포, 그러니까 대식세포나 뭐 호중구 같은 그런 애들이 FC 수용체에 잡혀서 처리될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식세포, 포식세포죠. 그런데 얘들이 다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포식작용이 충분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음식물을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음식물들, 그러니까 항원항체 복합체들이 그냥 혈관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혈관의 어떤 부위에 가면은 걔네들이 혈관벽에 쌓여요. 그러면 그 부위에서 면역 반응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도에 막 버려. 그러면 수도관이 막히고 썩고 악취나고 난리 나겠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3형 과민 반응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리해 보자면요. 첫 번째가 항원항체 복합체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생긴 경우, 그러니까 면역 복합체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건 뭐예요? 항원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 또는 포식세포가 너무 부족해서 항원항체 복합체를 처리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차렸어요. 100인분을 차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손님은 뗄롱 10명 왔어요.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상황,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어떤 조직에 유난히 이 항원항체 복합체가 특히 잘 쌓이는 혈관에 어떻게 쌓이는 그 조건이 맞았을 때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수도관이 클 때는 음식물 쓰레기 막 버려도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어느 지점에서 그 관이 좁아지면 병목 현상 같은 게 생기면 거기서 이 음식물 쓰레기들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변기 막혔다 생각하면 됩니다. 빅동 싸서.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신장, 키드니예요. 이 콩팥에 있는 사구체라고 합니다. 이게 신장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동맥을 타고 들어왔어요. blood with waste. 이 찌꺼기들이 같이 동맥을 타고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신장에 와서 혈액을 걸러내어서 이른바 정수기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신장이라고 봤을 때 그 신장을 구성하는 주요 기관, 그러니까 이 신장이 정수기고 그 안에 물을 걸러주는 필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터로 보이는 기관이 보우만 캡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우만스 캡슐 요거죠. 여기 동글맹이 이 실타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머니를 쌓아놓은 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실타래들을 글로메룰러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구체예요. 이렇게 넓은 도로에서 들어와서 여기 실 같은 이런 혈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압력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구체 밖으로 혈장액이란 여러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요소같이 분자량이 작은 애들은 그냥 찍 나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통로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변이 되는 건데 이거를 레날 튜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뇨관이라고 하죠. 이 세뇨관으로 가서 이 소변으로 분류되는 거고요. 이 보호막 캡슐 안에서 분자량이 큰 애들은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필터를 통과하지 못해서 걸러져서 남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다시 사구체에서 살아 돌아 나와서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정맥으로 blood with waste, 정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의 신장이라는 정수기의 역할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 요 보호만 주머니, 이 안에 있는 사구체 혈관의 안쪽에 압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항원항체 복합체, 즉 면역 복합체가 잘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항원항체 복합체를 구성하는 이 항원합체 복합체를 구성했는데 이 항원이 안티젠이 정기적 신호를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플러스 파지티브 전하를 띠는 애라면은 얘는 혈관이나 신장 사구체 기저막, 그러니까 혈관 벽 같은 데에 있는 네거티브 전하, 이거하고 서로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이 혈관 벽으로 얘네들이 갖다 붙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항원항체 복합체가 혈관에 침착이 되면은요. 지난 시간에 본 이 아래의 그림, 이 그림처럼요. 혈관 안에 면역 복합체들이 이렇게 쌓여서 거기에 보체 활성화, 즉 C3, C5 이런 애들이 달라붙어서 면역 세포들을 불러 모으는 공격이 진행되어서 혈관 벽에 여기에 바스큘라이티스, 즉 혈관염,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삼형 과민 반응의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삼형 과민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질환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SLE, 그러니까 시스테믹한 전신에서 발생하는 홍반을 띠는 루푸스입니다. 이게 항체 특이성으로는 DNA, 핵 단백질 등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고, 임상병리학적 소견으로는 여기서 라이티스, ITIS 이걸로 다 끝나죠. 이거는 뭐예요?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즉 네프라이티스, 신장염, 그리고 관절염, 혈관염, 그런 것들을 일으킨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건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내부에 있는 DNA 그리고 핵 단백질에 결합하는 그런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우리나라 군인이 자국민을 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인체 조직에 분포한 혈관에 모두 침착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서 혈관염을 일으켜서 다양한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도 나고 관절염도 생기고 피부가 막 붉게 타오르고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런데 더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건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는 겁니다. 햇볕 피하고 수염제나 스테로이드 써가지고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개개인의 증상에 맞게 약물 관리를 그때그때 해야 되는 그러한 질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절성 다발동맥염 PAN이라고 하는데요. 폴리아트라이티스 노도사.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미생물 항원에 대응하는 항체 특이성을 가지고 혈관염을 일으킨다 라고 써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B형 간염 복균자에게서 HBS 안티젠에 대한 항원 항체 복합체가 만들어진 후에 걔네들이 혈관에 침착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요. 아무튼 이거는 호흡기를 제외한 전신의 동맥에서 발생하는 전신성 혈관염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피부 결절 다발 동맥염, 이거는 큐테너스라고 붙여가지고 CPAN이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좀 가벼운 증상이 이거라고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포스트 스트랩토코칼 글로메룰로 네프라이티스. 이거는 연쇄상 구균에 감염된 이후에 이후에 발생한 사구체 신염을 얘기합니다. 사구체 신장염을 말하는 거예요. PSGN 이렇게 약자로 쓰기도 해요. 미생물 그림 이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얘네가 바로 연쇄상 구균인데요. 이거는 염주알 연결된 것처럼, 구슬 연결된 것처럼 생겼죠. 동글맹이, 즉 구슬들이 연결되었다 해서 연쇄상 동글맹이 균, 구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람 양성균이고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폐렴을 일으키는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에라고 합니다. 그 외에 화농성 연쇄상 구균도 있고요. 이거는 항생제로 잡죠. 페니실린 같은 거요. 아무튼 이런 연쇄상 구균에 감염된 다음에 그 몸에서 그 균의 표면, 즉 세포 벽에 있는 항원에 대해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항체 복합체가 생긴 이후에 걔네들이 처리되지 않은 그 면역 복합체들이 신장에 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구체 신염은 그냥 항원항체 복합체 걔네들이 그냥 다 없어지면 자연 소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럼 시크니스, 아까 얘기했죠.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에서 다룬 바로 그 상황이죠. 다양한 단백질 항원에 항체가 달라붙고 전신성 혈관염, 신장염, 관절염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르투스 반응입니다. 실험적이라고 단서를 달았네요. 이건 뭐냐면은 다양한 단백질 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달라붙어서 피부 혈관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1903년에 니콜라스 모리스 아르투스, 이거 아르투스, 아서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아무튼 이 프랑스 생리학자가 말혈청을 토끼한테 반복적으로 주사를 하다가 실험실에서 발견한 그런 반응이에요. 4번 피하 주사한. 피하 주사는 뭐냐면은 이 피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 주사를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근육층까지 도달하지 않고 근육층 위에 이 피부하고 근육 사이에 여기에 주사를 했다. 그럼 피하 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4번 피하 주사한 다음에 여기 피부가 이렇게 부풀었어요. 부종이 있었고 그 후에 또 추가 주사를 하니까 여기가 썩었어요. 즉 궤저, 강한 염증이 생겼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피부 바로 밑에 주사를 항원을 주입을 해요. 그러면은 그 부위에 혈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혈관 벽에 여기에 요 주사 놓은 항원들이 밀집돼요. 그러면은 그 항원에 항체가 다 달라붙겠죠. 즉 항원항체 복합체가 여기에 침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한 다음에 한 4에서 10시간 후에 10시간 후에 염증 반응, 즉 땡땡 붓고 열이 나고 붉어지는 이런 반응, 이게 피크를 치게 됩니다. 여기서 피브린, 그러니까는 혈액 응고 단백질인데 그게 침전돼서 초래되는 결과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벌레 물린 다음에 바로 발생하는 부종, 발적, 열감, 열나고 가렵고 그런 거는 1차 과민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한 4에서 10시간 정도 지나면은 그 부위가 빨개지면서 띵띵 붓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르투스 반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예로 들었던 DPT에서 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신 그 주사 후에 이게 드물게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혈청병 세럼 시크니스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형 과민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형 과민 반응 알아볼 건데요. 이건 바로 T셀 매개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 과민 반응은 DTH,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 즉 지연형 과민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뭔가 좀 시간차를 두고 과민 반응이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 저녁 먹으면서 술 먹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너 왜 이렇게 머리가 크냐? 라고 했어요. 술자리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집에 가서 잠자려고 이불 덮고 누웠는데 그때서야 뒤늦은 빡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연형 과민 반응, 즉 사형 과민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투버클린 테스트 여기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도 온나무, 옷 오르는 게 사형 감인 반응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아무튼 이 투버클린 테스트 이걸 좀 보자면은 프랑스 의사인 찰스 맨투가 정리한 검사법이라서 맨투 검사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이거는 그 전에 있던 코흐, 로버트 코흐의 검사법을 정리한 겁니다. 로버트 코흐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저균, 결핵균, 뭐 콜레라균 같은 세균들 발견하니까 세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독일 의사. 참고로 1905년에 결핵 연구를 인정받아서 노벨상 당연히 받았는데 아무튼 당시에 이분이 프랑스의 파스테르가 이쪽 분야에서 1타로 인정받을 때 핵인싸로 등급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탄저병 원인균을 특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탄저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 그림 뜰 거예요. 글자 그대로 피부에 검은 궤저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는 석탄처럼 궤양이 생기는 병이다 해서 19세기 후반에 유럽 사람들이 이걸로 상당히 많이 죽었대요. 지금도 사실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동물 탄저병이에요. 식물 탄저병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 병을 발생시키는 원인균이 이거다라고 인과관계를 코흐가 밝혀내서 대박을 친 거죠. 그렇게 핵인싸가 되었고요. 그 후에는 결핵이 이 시대의 화두였다고 합니다. 탄저병 다음에는 결핵. 당시 유럽에서는 4명 중에 1명이 결핵으로 죽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 결핵이 그냥 연양결핍으로 발생한다고 유전이라고 막연히 의심했었던 건데 그 결핵을 일으키는 결핵균을 1882년에 코흐가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걸로 노벨상 받은 거죠. 디프테리아로 1901년에 노벨상 받은 에밀 폰 베링이 코흐보다 후배예요. 근데 후배보다 4년 늦게 받았어요. 아무튼 결핵으로 죽은 사람의 장기에서 로버트 코흐가 결핵균을 추출해서 배양에 성공했고 그 결핵균을 정제한 거를 그걸 투베클린 주사라고 개발해서 쓰면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그런데 그때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항체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항원, 정제된 항원이었던 셈이니까요. 효과가 없었던 거라고 해요.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아무튼 근데 그 투베클린 주사를 했을 때 그 주사 부위 피부가 붉게 이렇게 부어오르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바로 이 투베클린 주사 PPD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 PPD를 이용한 투베클린 테스트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결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자면은요. 우리가 생후 한 달 이내에 맞는 예방접종 중에 BCG라고 있어요. 이게 결핵 예방 접종이에요. 근데 이거 이름이 별게 아니고요. 이 B가 바실루스, 그리고 C가 칼메트, 그리고 G가 게링. 칼메트하고 게링이라는 의사가 만든 바실루스 간균에 대한 백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피하 부위에 접종해서 염증 반응 같은 걸 유발하는데요. 우리 모두 어깨에 있는 그 기억도 안 나는 그 자국 있잖아요.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아재들에게 그 불주사 자국이라고 하는 그 자국. 그 정체가 바로 이 BCG, 결핵 예방 접종의 자국입니다. 투베클린 테스트 얘기하다가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아무튼 다시 좀 돌아가자면은 이 투베클린 테스트 이게 바로 제4형 감인 반응의 대표적인 예다. 땡땡 붙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그냥 넘어갈게요. 다시 정신 챙기고 이 제4형 과민 반응은 T세포 매개로 발현하는 지연형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T셀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T셀은 B셀과 함께 림포사이트 중에 하나이고 골수에서 태어나지만 교육과 성장은 흉선에서 이루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 때 이과 문과로 나뉘어지듯이 CD4하고 CD8 T셀이라는 전공으로 나눠진 다음에 CD4는 헬퍼 T셀, TH로 그리고 CD8 T셀은 사이토톡식 T셀, TC로 기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TH는 TH1, TH2, TH17 등 또 다양한 전공으로 나눠져서 각 전투에서의 사령관 역할을 하고 그리고 CD8 T셀, TC는 사이토톡식 T셀은 NK셀하고 비슷하게 직접적으로 적을 물리치는 군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T셀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전투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중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일단 뭐 적든 크든 전쟁이 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T세포 매개 조직 손상의 기작을 보는 거예요. 사이토카인이 매개된 염증 반응. APC 항원 제시 세포가 어떤 특정 항원을 인식해서 T셀한테 전달을 해주면은 여기 T셀에서 사이토카인들이 이거는 CD4 T셀이니까 TH죠.
사이토카인들이 분비돼서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일어난다. 근데 거기서 염증에서는 뉴트로필, 호중구, 그리고 효소, 그리고 활성산소들 같은 애들이 가서 이 조직을 인저리, 상처를 낸다. 얘네들을 무찌른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다루는 건 대부분 TH1 그리고 TH17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T셀 메디에이티드 킬링 오브 호스트 셀. 그러니까 T셀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바로 죽이는 거. 그 뭐죠? 사이토톡식 T셀을 말하는 거죠.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 그리고 바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CD8 T셀이. 아무튼 이렇게 염증이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T셀의 활성화에 의해서. 왜? 어떤 특정 항원이 T셀을 자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항원은 예전에 최소한 한 번은 환자에게 노출이 되었었던 그런 항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투베르클린 테스트인데 뭐 그것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옷 오르는 거예요. 옷나무 성분 중에서 우르시올이라고 있어요. 이게 피부의 특정 단백질에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병원체로 인식되면서 그걸 APC가 인식해서 잡아가지고 T셀한테 전달하면은 그 T셀은 활성화되어서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즉 피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후 그 정보는 메모리 T셀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다시 또 온나무가 피부에 닿으면은 우르시올이 피부에 닿으면은 똑같은 염증 반응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다만 그 반응이 바로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해서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 즉 지연형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연형 과민 반응의 특징은요, 이 대식세포가 주요 군인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뉴트로필이라고 했지만 사실 마크로파지. 얘가 주요 군인으로 모이는 거예요. 삼형 과민 반응, 그러니까 아까 공부한 면역 복합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민 반응, 거기서는 이 호중구가 더 많다는 게 조금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형 과민 반응에서 최종 주력군이 대식세포, 얘네 둘이라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은 TH1이나 TH17이 조금 더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과 연관 있는 사이토카인이 뭐예요? 바로 인터페론 감마였죠. 이것도 동시에 다 떠오르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이 지연형 과민 반응, 즉 사형 과민 반응의 대표적인 질환 같은 거, 그런 예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T셀이 마이엘린 프로테인, 수초 단백질이라 그러거든요. 그 수초 단백질에 반응해서 활성화되어서 발생하는 거고요. 임상병리학적 소견으로는 중추신경계의 탈수초, 디마이엘리네이션, 그리고 감각 운동신경의 기능 이상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뭔 소리냐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부터 척수까지 쭉 연결된 신경계에 대해 T셀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신경 섬유, 걔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 단백질이 있거든요. 마이알린. 얘네들을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일 수 있고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걷는 거, 뭐 만지는 거 등등 우리 몸의 중추신경망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되게 무섭죠. 그리고 두 번째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건 관절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항원에 대해서 T셀이 반응하는 거고 공격하는 거고, 그 관절에 있는 윤활막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에 있는 연골이나 뼈가 망가진다. 뭐 그런 뜻입니다. 뚱뚱 붓고 안 움직여지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1형 당뇨병. 이거는 그림을 좀 보여서 설명드리자면 판크레아스, 이게 췌장이에요. 이 위에는 밥통이 있고 여기가 십이지장이고 이쪽에 간이 있고 췌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노란 명태알처럼. 그리고 이 췌장에 랑게란스 섬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항원을 T셀이 공격해서 포도당 대사 이상 혈관 질환을 임상병리학적 소견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아까 그 표에 써 있었어요. 이 췌장에는 랑게란스 섬이 요거거든요. 여기 안에 이 분비 조직을 그러니까는 췌장은 호르몬 조직이에요. 내분비 조직이에요. 여기에서 델타셀하고 알파셀, 베타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판크레아틱 아일렛, 이거 섬, 요 조직 안에 이렇게 셀들이 있는데 이 베타셀에서 분비되는 게 인슐린이고, 그리고 이 알파셀에서 분비되는 게 글루카곤이에요. 그리고 이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은 혈당 대사에서 반대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단 거 많이 먹어서 혈중에 포도당이 많다. 그러면 그걸 인슐린이 붙잡아서 글라이코겐으로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 기전, 혈당을 조절하는 기전이 망가지면서 발생하는 당뇨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1형 당뇨병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크론 디지즈, 크론씨병이에요. 이거는 T셀의 타겟이 unknown, 잘 모르겠다. 아니 뭔가 장내의 세균에 연관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증상으로는 대장, 소장의 염증이나 복통설사, 출혈을 보이는 거 그런 거죠. 대장이나 소장, 그러니까 소화기관 어디에든 발생할 수 있는 장의 염증을 말하는 거예요. 궤양성 대장염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궤양성 대장염은 하행결장이나 직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얘하고는 좀 범위가 다르죠. 그리고 기타 동반되는 증상들도 이 위에 캡처해둔 이 그림처럼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버나드 크론이라는 의사가 이름을 붙여서 얘를 크론씨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건선, 소리아시스. 이거는 항원 특이성 알 수 없다. 그리고 크로닉 스킨 인플라메이션, 만성적인 지속적인 염증, 피부의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밝혀졌죠. TH17과 연관이 있는 걸로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접촉 감수성, 컨택 센서티비티. 이거는 온나무나 약에 의해서 반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변형된 피부 단백에 T셀이 반응해서 피부에서 일어나는 DTH, 그러니까는 지연형 과민 반응. 이나 발진 증상, 빨개지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닉 인펙션, 이거는 만성 감염, 예를 들어서 결핵 같은 거를 얘기하죠. 이거는 T셀이 미생물 단백질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고, 임상병리학적 소견으로는 만성적인 염증, 예를 들어서 유가종성 염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써 있죠. 이 중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위에 세 개. 다발경화증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제1형 당뇨병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 질환들 대부분 만성적인 질환들이죠. 우리 몸 안에 한번 활성화된 T셀이 기억 T셀, 그러니까 메모리 T셀을 만들어서 꽤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고 또 그 T셀들이 공격하는 대상인 이른바 그 병원체도 결국에 내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필요한 단백질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가장 많이 그나마 접할 수 있는 재사용 과민 반응 하나 콕 집자면은 그건 그냥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어떤 화장품 발랐어요. 그런데 남들은 다 멀쩡해요. 그런데 유독 나만 그걸 바르면 피부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즉, 이 화장품 안에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이 피부 단백질에 결합해서 해당 단백질이 변형되면은 그게 APC한테 잡혀서 MHC 클래스를 통해서 T셀한테 전달돼서 이 T셀이 가서 그 변형된 단백질을 공격하는 거죠. 염색약 알레르기 좀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뭐 오딱 먹고 못 오르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4형 과민 반응까지 본 걸로 치고 전체적으로 과민 반응 1, 2, 3, 4형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이 1형 과민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알레르기죠. 어떤 항원에 대해서 고친화성 FC 엡실론 리셉터 1에 결합된 IgE가 교차 결합해가지고 신호가 켜진 비만세포, 호영기구, 호산구 걔네들이 탈과립하면서 그 과립들이 뿜뿜 나와서 과립 안에 있던 매개체들이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비염, 천식, 아나필라시스 뭐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2, 3형 과민 반응은 IgM, IgG 항체가 항원에 결합되는 과정까지는 정상인데 그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형은 내 몸의 조직을 항원으로 인식하는 IgM이나 IgG가 만들어져서 광범위한 세포 사멸을 초래할 수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예를 든 게 신생아 용혈증 같은 거였죠. 결과적으로 적혈구를 모두 공격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3형은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서 즉 면역 복합체가 해결이 안 되고 너무 많이 남거나 해서 혈관에 쌓이면서 발생하는 염증이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구체 신염 그리고 혈관염, 관절염 그런 국소에서 발생하는 염증들이었죠. 그리고 이 마지막 이게 4형 과민 반응 T셀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뭐 TH1 그리고 17 그리고 사이토톡식 T셀, CD8 T셀이죠. 에 의해서 매개되는 거고 접촉성 피부염이 대표적인 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가 너무너무 헐렁한 것 같지만 하하하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